안녕하십니까. 태극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네 번째 이야기, 짐 노조스의 저자입니다. 일본이 부흥하는 길. 일본인이 가진 세 가지 강점과 일본 경제에 대한 세 가지 처방전. 지금까지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설명했다.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으며 어떤 나라든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실수에서 배우는 나라도 많다. 중국이 그러하다. 중국은 과거에 서너 번 쇠퇴했지만은 세계의 정점에도 서너 번 서봤다. 일본도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강점은 주로 세 가지다. 일본의 강점 1. 품질에 대한 탐구심. 첫 번째는 일본의 최대 강점인 품질이다. 일본인은 무엇을 하든 세계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 그 정렬은 가히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탁월하다. 독일인과 네덜란드인, 거기에 독일계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인도 품질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일본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다. 일본만큼 완벽한 품질을 갖추겠다는 억누르기 힘든 욕망을 보이는 나라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런 자세야말로 일본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이 부당하게 원자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굳이 원폭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어쨌든 어느 나라보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일본은 그때까지 외국의 나라를 개방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국민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와 경쟁할 힘을 기르려면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 가격 경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전략은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일본은 오로지 품질을 추구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세계와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은 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미국인이 놀란 일본 제품의 품질.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1950년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회사인 미국의 알코아에서 한 알루미늄 놀이 종업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 회사의 CEO가 어딘가에서 갖고 온 큼직한 놀이 너무 고품질이었기 때문이다. 종업원들도 임원들도 다들 이건 사상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조직해서 만든 놀이일 거야 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CEO의 대답은 이랬다. 이건 일본에서는 보통 수준에 불과한 알루미늄 놀이야. 이런 걸 일본에서는 매 시간 매일 매주 당연한 듯이 만들어낸다고. 미국의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사상 최고 품질은 일본인에겐 보통이었던 것이다. 그 CEO는 미국의 이런 안일한 사고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1965년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 업체였다. 혹은 세계 최대였을지도 모른다. 그 GM 이사회에서 경영 컨설턴트들이 찾아와서 곧 일본이 미국에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미국인 임원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일본인? 그게 무슨 소리야. 일본인이 와서 대체 뭘 바꾼다는 거야. 그로부터 44년 후 GM은 도산했다. 그들은 일본차의 미국 진출을 더 경계했어야 했다. 이 더 할 나위 없이 품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차의 미국 진출을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도요타는 실패할 것을 우려하여 자사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진출을 하고 보니 실패하기는커녕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으며 오히려 미국의 GM이 도산하고 말았다. 혼다가 1950년, 60년대 오토바이를 내세우고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일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혼다가 쓰던 광고 문구는 You meet the nicest people on the Honda. 즉 혼다의 오토바이에 타면 최고로 선량한 nicest people, 선량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광고 문구에 미국인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치들은 나이스 따위 개나 줘버려라 하는 부류였기 때문이다. 터프함을 자랑하던 이들은 혼다를 비웃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할리 데이비슨은 30년 후에 도산했고 혼다는 경기에 힘입어 지금은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제조업체가 되었다. 가격 경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본인은 고품질과 가격 경쟁을 탐구하여 이를 무기로 미국의 산업을 몇 개나 쓰러뜨렸다. 알루미늄, 철강, 오토바이, 자동차 등 온갖 산업을. 지금 일본에서는 품질을 희생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확실히 일본은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나라빚은 증가하고 있다. 품질을 유지할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 제조업체를 압도했던 텔레비전 산업은 이미 한국의 삼성과 중국의 하이얼에 완패했다. 나아가 AI 개발도 미국, 중국에 뒤처져 있다. 하지만 세계 제일의 품질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품질을 희생하고 저가격을 내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저가를 유지하며 오래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고품질 개선을 원하기 마련이다. 가게가 어려울 때는 저렴한 상품을 찾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혼다가 오토바이를 팔려고 미국에 진출했을 때 구매자들은 부유층만이 아니었다. 혼다의 오토바이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물론 품질에 비하면 적절한 가격이었으나 서민과 빈곤 총도 구입했다. 토요타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서민층과 빈곤층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당시 부유층은 여전히 GM의 캐딜락을 구입했으나 그 후 알다시피 GM은 도산했다. 빈곤층이 혼다와 토요타, 소니를 처음 구매한 이유는 다들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차츰 모든 계층이 사게 되자 토요타와 소니는 가격을 더 인상했다. 품질을 낮추고 저가격을 내세우는 회사는 결국에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품질상 다른 상품과 구별이 되지 않고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그 대단했던 대형 제국도 가격 경쟁에서 패했다. 가격 경쟁이 최종적으로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1830년대 대영 제국은 전대미문의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미들랜드, 영국 중부지방 한 지역에 세계 기계의 절반 이상이 모인 시기가 있었을 정도다. 당시 미들랜드에는 없는 게 없었다. 그로부터 이 30년 후 영국의 왕자를 당당하게 빼앗은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모든 상품을 영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다. 그러자 신발업체도 다른 의류업체도 다들 미국의 북부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우리가 더 싸게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모든 공장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전했다. 그 후 일본으로 옮겨가고 중국으로 이주했다가 지금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참이다. 역사는 늘 이렇게 움직인다. 어딘가에서 싸게 만들면 반드시 그보다 더 싸게 만드는 곳이 나온다. 중국도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 반면 고급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는 1847년에 창업한 이래 전 세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20년 창업한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다. 품질을 낮추지 않으니 비즈니스가 계속되는 것이다. 일본도 세계 제일의 품질에 대한 플라이드를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강점
믿음직한 국민성. 일본의 두 번째 강점은 국민 전체가 제 기능을 다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은 모두가 아주 성실히 일한다. 내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었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 투자를 했는데 1980년대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다. 그때의 인상을 지금도 기억한다. 일본인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일본인은 반드시 내라고 대답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부정하기 전에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일이다. 중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반대로 어떤 요구를 해도 NO,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만 들었다. 만약 당신이 문 닫을 시간에 세관에 갔을 경우 미국이라면 오늘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고 대응해준다. 내 경우 무료가 아니라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쫓겨나지는 않았다. 모든 일에 내라고 응대해준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일본의 백화점은 폐점 시간이 되어도 천천히 쇼핑 하세요 라고 말해준다. 다른 나라였다면 폐점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고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일에 대한 이런 진지한 자세는 전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지닌 기본 소양이다. 실행하고 그리고 성공시킨다는 자세 말이다. 일본의 강점 세 번째, 저축률이 높다. 일본의 또 하나의 강점은 그들의 높은 저축률이다. 전후 일본의 임금은 극단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일본인은 장래를 우려하여 저축을 열심히 했다. 지금도 일본의 저축률은 매우 높다. 한때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저축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으나 그것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지 현역 세대의 저축 성향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투자하려면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다. 실제로 경제의 원칙에 따르면 저축이 곧 투자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 자본은 투자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개념이 없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이 없었던 소비에트에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실제로 붕괴되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소득 보장의 일종을 시도했으나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시장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돈을 낳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훨씬 우수하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생각해낸 사람은 없었다. 최근 일본에서 자본주의 탓에 빈부격차가 전례 없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게 사실일까? 일본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가령 500년 전만 해도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다.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반면 부자는 그것을 독차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격차는 오히려 좁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적게나마 저금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일본인의 저축률은 아마 세계 최고일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이 저축을 투자에 쏘아 부어서 성공했다. 개인이 맡긴 돈을 은행이 차례차례 기업 설비에 투자했고 당시에는 투자 효율도 높았다. 전후 약 15년 사이 일본의 총 고정 자본 형성 비율은 서구 주요 나라의 어디보다 높다. 총 고정 자본 형성이란 생산 주체가 수익의 원천이 되는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각국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실현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놀랄 만한 위협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일본인이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나라로 돈을 옮겨가 버렸다. 일본에 투자해봤자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어리석은 정책만 내놓은 탓에 저축과 투자에 힘쓰는 부유층에게서 버림받는 것이다. 즉, 일본 스스로 자국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꼴이다. 세계의 자산이 서구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지금 일본만 아시아 안에서 홀로 뒤처지는 듯 하다. 만약 내가 일본의 총리가 된다면 맨 먼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세출의 대폭 삭감, 무역의 활발화, 이민자 수용이다. 첫 번째, 사슬톱으로 세출을 대폭 삭감. 2018년 일본 회계 세출, 정부가 쓰는 돈의 예산은 약 98조 엔, 신규 국책 발행을 제외한 세입이 약 65조 엔이다. 이 세비에 비해 세출이 너무 많다. 세출 내역을 자세히 보면 약 34%가 사회보장, 약 16%가 지방교부세 교부금, 약 6%가 공공사업으로 특히 공공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돈이 투입되고 있는 모양새다. 나라면 일본의 세출을 도끼로 아니 사슬톱으로 과감히 잘라 삭감할 것이다. 2. 관세 인상과 국경의 개방. 이어서 무역의 활발화, 관세를 올리고 국경을 더욱 개방하여 자유무역의 흐름을 촉진한다. 일본의 산업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 농작물도 제조업 제품도 전부 너무 비싸다. 일본은 전후 세계 각국과 무역으로 경제 부흥을 이룬 무역 입국이라서 보호주의를 고수해봤자 좋을 게 전혀 없다. 3. 이민자 수용, 단 신중하게.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유출행에 빠진 일본이 사는 길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단 받아들일 때는 신중을 기해서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독일과 싱가포르처럼 이민자를 갑자기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강한 상황에서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일본은 엔지니어 육성에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일본이 15배에 달하는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여러분도 바이두,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알리바바, 중국 전자상거래 점유율 80%에 달하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텐센트, 중국 최대 규모의 IT 기업으로 포털 사이트 하와이, 중국 최대 네트워크 통신 장비 공급업체 4개사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우수한 엔지니어가 있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를 육성할 때도 재능과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국비를 투자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가령 나처럼 엔지니어가 적성에 맞지 않고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써봤자 의미가 없다. 중국에서는 엔지니어가 되면은 장래 성공이 보장되는 모양인지 재능 있는 청년들이 엔지니어를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그 결과 재능이 넘치는 엔지니어가 배출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를 꿈꾸는 풍조가 강하다. 다들 그쪽이 더 수입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엔지니어가 적성에 맞아도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풍조를 바꾸려면 엔지니어로 성공하면 부자가 된다고 청년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세뇌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성적에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있어야 할 나라이며 미국인으로 살아서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도록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런 사상을 주입시킨다. 미국사도, 세계사도 전부 다 미국식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내심 겁이 났다. 중국인은 사악하고 악의가 있고 잔인하며 위험한 국민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미국의 프로파간다, 특정 사상을 주입시키는 선전,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전, 그렇게 알려줬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가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다.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나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파간다가 사실을 왜곡한다.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교육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할 힘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가 전도 유명한 직업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지금 40의 일본인이라면 이 장의 첫머리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0살짜리 일본인이라면 AK-47을 구입한다든가 이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40대 일본인이라면 어떨까? 갑자기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떠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농장을 사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지금 일본의 농지와 농장 가격은 싸다.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렴한 농장을 사고 거기에서 일할 인재를 열심히 구해 보겠다. 열심히 일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편하겠지만 건강한 은퇴자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요즘 60대는 정년퇴직한 후에도 체력과 두뇌가 쌩쌩하니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고택체인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 나라면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교육사업도 시작하겠다. 그러면 일손을 구하느라고 팔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된다. 중국, 인도에는 대학이 부족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는 대학이 부족하지 않으니 외국에서 학생들을 불러들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학생들을 채용하는 동시에 일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교육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을 하면 40대라도 일본에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 앞으로 역풍이 불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를 둘러싼 각국의 정세에 주목했으면 한다. 네 번째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